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의 알고리즘이 인공적인 지능으로 인정받기 위해 통과해야 할 최소한의 관문을 마련했습니다. 이 관문을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계를 인간이라고 착각하느냐를 가리는 시험이었습니다.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시험이죠. 이제 대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테고요. 하지만 AI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AI에게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고안한 튜링 역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의식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의식부터 규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생각을 일으키는가? 마음의 작동 원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물리적으로 선명하게 파헤칠 수 없는 질문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건 수학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1718년 독일의 과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는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의식을 가진 기계가 존재하고 그 기계의 크기가 내부 견학이 가능할 만큼 거대하다면 우리는 기계 안에 무엇을 보고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른바 라이프니츠의 방앗간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 실험은 정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물질에서 비롯된다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을 꺾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앗간의 모든 구석을 다 돌아도 결코 의식의 원리를 찾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방앗간이 의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이프니츠보다 1세기 먼저 태어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호환되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육체와 분리된다면 육체만으로는 정신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육체만 가지고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기계의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계에는 영혼이 없으니까요. 라이프니츠의 방앗간은 그대로 인간의 뇌 그리고 AI의 알고리즘에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AI의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물론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을 뿐 불가해한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과학자들의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사고 실험은 없을까요? 194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철학자인 길버트 라일은 저서 마음의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학과 사무실, 도서관, 박물관, 실험실 모든 장소를 탐방한 방문자는 마침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옥스퍼드 대학교는 어디 있는 거죠? 라일은 이것을 범주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방문자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와 같은 범주에 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라일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기계 속 유령이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몸으로부터 마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비물질적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몸과 다른 범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일의 논의는 인간의 의식을 다시 유물론의 세계 안으로 끌어오지만 그래서 의식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장한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의식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면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다소 느슨한 기준이었죠. 앞서 설명했듯 과학적으로 엄밀한 검증은 아니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끔찍한 난제였고요. 튜링 테스트를 직간접적으로 반박하거나 옹호하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고 실험 하나를 살펴보죠. 1974년 미국의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네이글은 우리에게 박쥐가 되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박쥐는 시각이 아닌 음파로 주변 환경을 탐지하는 생물이죠. 우리가 박쥐가 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세계를 인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음파 탐지라는 건 뭘까요? 박쥐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박쥐로 변했을 때 무엇을 체험하게 될지 묘사할 수 있으신가요? 박쥐가 된다는 건 결국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에 닿는다는 말인데 이 무언가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결코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경험은 박쥐의 경험으로 치환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박쥐가 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의식이 물리적인 사건의 연장이며 언젠가는 해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이글은 의식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엄연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철학계에서는 이 주관적인 경험을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 삼겹살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맛, 문지방에 발을 찧었을 때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이 퀄리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퀄리아는 외부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오직 경험의 주체인 개인의 내부에서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의식의 형태 역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네이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의식 있는 존재와 같은 외부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의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골치 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빨간색과 제가 보는 빨간색은 같은 색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빨간색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동일한 색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AI와 의식에 대한 철학자들의 패기 넘치는 사고 실험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색각 이상자였습니다.